프라하. 사람들은 이곳에서 중세의 낭만, 아르누보의 유려한 곡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이 고색창연한 도시의 거리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묘하고 날카로운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큐비즘의 탄생, 그리고 서유럽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꽃피웠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챕터로 큐비즘이 회화의 언어를 벗어나 건축의 외벽을, 가구의 모서리를, 그리고 찻잔의 손잡이를 바꿔놓은 나라, 바로 체코의 큐비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체코, 즉 당시의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프라하는 제국의 수도 빈과 불과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 문화적 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프라하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이중의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눌린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압박이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체코만의 현대성을 갈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럽을 휩쓴 아르누보와 비엔나 분리파의 장식적인 스타일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그들에게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감성적인, 즉 지나간 시대의 산물로 느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체코의 젊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파리에서 찾아왔습니다. 1907년 피카소와 브라크가 큐비즘을 전개해 나가던 시기, 프라하의 예술 월간지는 이 새로운 회화의 이론과 스타일을 빠르게 실어 날랐습니다. 회화 안에서만 머물던 프랑스의 큐비즘은 프라하에 이르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물질에 날카로운 각과 사선을 부여함으로써 사물의 역동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만의 강인한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던 체코 지식인들의 시대적 갈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911년 조형 예술가 그룹이 창설됩니다. 화가, 조각가, 건축가가 함께 모인 이 그룹은 체코만의 큐비즘 언어를 만들어내는 산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2년 요제프 고차르 파벨야낙이 주도해 프라하 아트 워크샵을 설립합니다. 건축, 가구, 도자기, 유리공예까지 큐비즘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왜 체코였을까요? 체코의 예술가들에게 큐비즘은 그저 미학 실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네오고딕, 네오클래식, 네오바로크 등 이 모든 네오 양식들은 쇠퇴해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조형 언어로 체코의 정체성을 표현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체코 큐비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파리의 큐비즘과 프라하의 큐비즘을 나란히 놓으면 닮았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큐비즘은 평면 위에 작동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바라보며 2차원 캔버스에서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것. 반면 체코의 큐비스트들은 이 개념을 3차원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캔버스가 아니라 건물의 외벽이었고 의자의 다리였고 도자기의 표면이었습니다. 체코 큐비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프리즘과 크리스탈에 대한 집착입니다. 보헤미아는 오랫동안 유럽 최고의 크리스탈 유리 생산지였습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수정의 단면, 프리즘이 만들어내는 사선의 면들, 체코 예술가들은 여기서 큐비즘의 조형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파벨야낙은 1911년 발표한 논문 프리즘과 피라미드에서 기하학적인 형태, 특히 프리즘과 삼각형은 물질의 본질로 침투하는 새로운 양식의 조형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각선과 사면이 사물에 내재된 에너지를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내면 에너지라는 영적 개념입니다. 체코 큐비스트들은 기존의 수직, 수평 표면이 사물의 에너지를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서리를 자르고 면을 비틀고 평면을 날카롭게 쪼개는 것, 그것이 사물 안에 잠든 에너지를 깨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각은 큐비즘의 표현주의적 정서를 더하는데, 그래서 체코 큐비즘을 큐보
표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적용 범위의 총체성입니다. 프랑스 큐비즘이 주로 회화와 조각에 머물렀다면 체코에서는 건축, 가구, 도자기, 유리공예, 그래픽 디자인, 무대 세트까지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됐습니다. 이것이 세계 디자인사에서 체코 큐비즘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이유이고, 큐비즘이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이 된 것은 체코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18년 이후에 특별한 변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수립되자 큐비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사선의 날카로움이 곡선을 만나기 시작하고 슬라브 민속 문양과 결합되면서 둥글다는 의미를 포함한 론도 큐비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체코 큐비즘이 민족 국가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챕터입니다. 파벨 야낙은 체코 큐비즘의 이론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1882년 프라하에서 태어난 그는 요제프 지텍과 요제프 슐츠미트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두 스승 모두 역사주의 양식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주의에 대한 반발이 야낙을 큐비즘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11년의 논문 프리즘과 피라미드는 체코 큐비즘의 이론적 기반을 놓은 문서로 평가됩니다. 그는 네오클래식 양식을 쇠퇴하는 제국의 장식적 유물로 규정하고 기하학적 프리즘이야말로 현대 정신에 어울리는 조형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낙이 큐비즘 이론을 가장 순수하게 물질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크림색 도자기로 만들어진 이 뚜껑 달린 상자는 수정 결정체의 단면을 그대로 조형으로 옮겨놓은 형태입니다. 삼각형의 면들이 서로 맞닿으며 만들어내는 리듬감은 이 작은 오브제 하나가 큐비즘 철학의 선언문 그 자체임을 알게 합니다. 야낙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이며 오크 원목의 후드나무색으로 마감된 이 의자는 등받이 기울기, 다리의 꺾임, 짙게 착색된 목재 등 여러 요소에서 의도적인 각도의 개입이 느껴집니다. 그가 도자기에서 구현한 표현성을 가구로 확장한 결과물로 표면에 어떤 장식도 더하지 않으면서도 형태 자체가 극적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목재의 각 요소가 프리즘의 면처럼 비스듬히 처리되어 하나의 조각적 오브제에 가깝습니다. 야낙이 론도 큐비즘 시기에 완성한 대표작입니다. 이탈리아 보험회사를 위해 설계된 이 건물은 하부에 절제된 인면과 상부에 화려한 조형이 대비를 이루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큐비즘의 각진 에너지에 원형과 곡선이 더해져 체코 특유의 슬라브적 감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큐비즘과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파벨 야낙이 이론가였다면 요제프 고차르는 실현가였습니다. 1880년 동부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프라하 응용미술학교에서 체코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얀 코테라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고차르는 1911년 조형예술가 그룹에 합류하고 이듬해 야낙과 함께 프라하 아트 워크샵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체코 큐비즘 건축의 역사를 바꿀 건축을 완성합니다. 체코 구시가지의 첼레트나 거리 끝에 자리한 이 6층 건물은 건물이 완성되던 당시 31세에 불과했던 고차르의 작품으로 체코 큐비즘 건축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작품입니다. 각진 외벽의 파사드, 창문 주변의 결정체적 장식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르네상스 이후 유럽 어느 건축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나선형 계단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이 계단 하나만으로도 고차르가 큐비즘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해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체코 장식미술관의 큐비즘 상설 전시가 자리하고 있으며 1층에 카페 그랑 오리엔트에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큐비즘 카페라 불리고 있습니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고차르는 론도 큐비즘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레기오 방카는 그 시기에 걸작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을 위해 싸운 군단 병사들의 귀환을 기념하는 이 건물은 외벽의 원형 부조, 반원형 모티프, 적색과 백색의
슬라브 전통 색채가 큐비즘의 구조적 뼈대 위에 씌워진 형태입니다. 건물 2층의 사암부조는 조각가 오토 굿프로인트의 작품으로 군단의 승리와 귀환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을 보면 고차르가 얼마나 철저한 큐비스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상은 다리 하나, 서랍 모서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장식이 아닌 구조 자체로 큐비즘을 구현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면이 사선으로 만나고 모든 모서리가 결정체처럼 날카롭습니다. 표면에 화려한 조각 없이도 이 책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조각 작품입니다. 요제프 호홀은 체코 큐비즘의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일관된 큐비스트로 평가됩니다. 고차르와 같은 해에 태어나고 마찬가지로 얀 코테라 문하에서 수학했지만 큐비즘을 건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호홀의 건물들은 대부분 프라하의 비셰흐라드 지구에 몰려 있습니다. 불타바 강변, 고대 요새 비셰흐라드 아래 펼쳐진 이 지역에 그는 불과 2년 사이에 체코 큐비즘의 가장 순수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음악가 베드르지흐 코바르조비치를 위해 설계된 이 저택은 체코 큐비즘이 단독주택이라는 유형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벽을 감싸는 날카로운 사선의 처마, 삼각형 창문 장식, 큐비즘 모티프의 금속 담장과 대문까지 건물과 외부 공간이 하나의 통일된 큐비즘 세계를 이룹니다. 오늘날에도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서 체코 큐비즘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꼽힙니다. 불타바 강변을 따라 늘어선 이 세 채의 연립주택은 호홀의 건축적 상상력이 주거 유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결정체를 닮은 인면의 요철, 발코니를 지지하는 팔각형 기둥, 창문마다 반복되는 삼각형 몰딩, 이 모든 요소가 강변의 빛을 받아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큐비즘 건축의 묘미는 바로 이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이 역동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넥나로바 거리 끝에 위치한 이 5층 건물은 체코 큐비즘 집합주거의 가장 급진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사다리꼴 부지에 모서리를 접하는 이 건물은 창문 아래에 강렬한 삼각형 처리, 팔각형 기둥을 축으로 회전하는 발코니 구성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식 밖의 것이었습니다. 체코 큐비즘의 공식적인 수명은 짧았습니다. 1911년에서 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불과 3년, 이 짧은 기간 동안 완성된 건물은 손에 꼽힐 정도이고 대부분의 야심찬 계획들은 도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오래, 훨씬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산은 론도 큐비즘입니다. 날카로운 프리즘이 민속 문양의 특선을 만나서 탄생한 이 양식은 독립 체코슬로바키아가 스스로의 얼굴을 찾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론도 큐비즘은 양식 변화가 아니라 정치와 미학이 만나는 지점의 산물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선으로 보면 체코 큐비즘이 시도한 총체적 디자인의 개념, 즉 건축에서 가구까지, 외부에서 내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는 것은 바우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일원화하기 이전에 이미 실천된 선례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디자인 담론에서 체코 큐비즘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디자인은 하나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름다움이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의 본질에 있다는 믿음, 그리고 큐비즘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는 총체적 비전, 이것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프리즘이 빛을 굴절시켜서 숨겨진 색을 드러내듯 체코의 큐비스트들은 기존 형태의 표면을 잘라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끌어냈습니다. 그 에너지는 100년이 지나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것으로 큐비즘 3부작이 완결되었습니다. 큐비즘의 탄생, 서유럽에서의 전개, 그리고 보헤미아의 변주까지 하나의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다른 꽃을 피우는지 흥미로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데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